예, 325페이지 계약의 해제, 즉 계약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하는 건 계약에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해제에 관한 내용은 해지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죠. 계약에만 쓰는 말이죠. 자, 이 해제 사유는요, 크게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는데, 먼저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을 소멸시킨다. 즉 일방행위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쌍방행위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방행위, 쌍방행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방행위죠. 일방행위의 경우에는 우리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고, 이게 합의 해제 있죠. 합의 해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합의 해제다라고 하는 건 해제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요, 그냥 원래 단독 행위로서 해제권도 쌍방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거 합의 해제입니다. 합의 해제에 의해서도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난 다음에 원상 회복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 이건 다 합의로 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정하면 되는다. 하지만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래도 제3자의 권리는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3자 보호 규정만 그냥 적용이 된다.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합의 해제는 특별한 사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쌍방이 합의했는데 특별히 무슨 뭐 사유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죠. 그러면 일방행위를 할 때, 일방행위를 할 때 이때 발생하는 게 법정 해제하고 약정 해제죠. 이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얘기하는 거고, 약정 해제는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해제 사유를 정하는 거예요. 특약으로 해제를 사유를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약정 해제, 그래요, 뭐 그냥 말 그대로 특약으로 정했다. 뭘 특약으로 정했느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자. 매수인이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건축 허가가 불허가되면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특약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 건축 허가 신청해서 건축 허가가 불허가되면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특약을 정했는데, 실제로 건축 허가 신청했더니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됐더라.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혹시 실권약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권약관은 어떻게 하느냐? 실권약관은 보통 이제 자동해제 조항을 얘기하는데, 중도금이나 잔금을 가지고 주로 실권약관을 많이 하죠.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다라고 하는 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실권약관을 했다. 중도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또는 잔금 지급 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걸 실권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동해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겠죠. 자동해제 조항인데,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해제되지만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 그 얘기는 중도금 지급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도인은 뭔가 반대급부를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정만 가지고 그냥 바로 채무 불이행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 지급 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과 매도인의 권리 이전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매도인이 권리 이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다. 자동해제 조항이 있었다.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무조건 채무 불이행이 되지만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이 있었는데 잔금을 안 주고 있다. 그럼 매도인이 권리 이전을 안 해줬을 가능성을 살펴봐란 얘기예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은 자동해제될 수 있지만 잔금에 대한 실권약관에 의해서 무조건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말이 꼭 수수께끼 같죠? 그 다음에 혹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민법 제565조에 보면은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데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 그 누구라도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그러면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또는 계약금을 수령한 자 이렇게 나눠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냥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 야, 그냥 계약금 너 가져. 나 계약을 해지할 테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현실적으로 상환해 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배액을 지급해야 돼요.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돈,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내가 해약을 할 때는 이건 너한테 돌려주고 이만큼을 내게 더 주겠다라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돈은 내 돈 아니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그만큼의 해약금을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배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다만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금 수령을 거절한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건데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채무 불이행은 뭡니까? 이행 지체겠죠. 이 법정 해지라고 하는 건 채무 불이행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행 지체 아니면 뭡니까? 이행 불능이죠. 이행 지체 아니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도 있네요. 반만 이행했다. 불완전 이행도 있고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도 있다라고 해서 이걸 그냥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합니까? 최고부터 합니다. 최고부터 했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행 지체와 불능의 차이는 이행 지체는 이행기까지 됐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도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행해 달라고 최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수도 필요가 없죠. 이행기에 갔는데 불능이 될 수도 있고 이행기 되기 전에 불능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능이 됐으면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즉시 해제라고 하죠. 이행기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불능이 된 게 가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최고한다 그래서 불능이 된 게 가능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우에 바로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이거는 추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 추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보완해서 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추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뭘로 보는 거예요? 지체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체로 보는 거고 추환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뭘로 보는 거죠? 불능으로 보는 거죠. 그럼 그때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이고 이것도 지체잖아요. 이것도 채무자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여러분의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한번 세우고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수령을 최고합니다. 최고했는데 수령하지 않는다. 그럼 채무자가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걸 즉시 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즉시 해제가 이행 불능이 아닌데도 즉시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한 경우죠. 특약이라고 하는 것도 둘로 나눠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약 있죠. 약정해제 사유로 특약도 있을 수 있고, 야, 우리 최고 없이 이행 지체가 발생을 해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하자라고 특약을 했으면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특약이 있으면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특약도 마찬가지죠. 아니,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했으면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건축허가가 불허가 났다. 그러면 매도인에게 해지하겠다고 최고한다고 해서 불허가가 허가로 바뀝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식 피로연에 쓰려고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그 케이크집 사장님이 13시까지 갖다 달라는 걸 잘못 알고 15시까지 갖고 왔다. 그러면 15시에 왔을 때는 이미 피로연이 다 끝났어요. 케이크 쓸모가 없어졌죠. 이때도 최고할 필요가 없이 즉시 그냥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기행위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최고해봐야 이행 거절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했는데 최고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있을 때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우리 앞에서 봤듯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행 불능 또는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나면은요,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그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죠.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원래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받은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받은 것이 혹시 금전인 경우하고 받은 것이 혹시 물건인 경우로 나눠서 받은 거는 당연히 금전 돌려줘야 되겠죠. 금전 돌려주는데 받은 날로부터 뭐까지 줘야 되는 거죠?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금전 돌려줄 때 플러스 뭘 준다고요? 이자. 금전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부터 생긴 뭐죠? 과실도 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자고 언제부터 과실이냐? 그 물건을 받은 날입니다. 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다 지급해야 된다. 과실까지 다 줘야 된다. 그래야 이걸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됐다. 그리고 원상 회복이 있었다. 그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렇죠. 당연히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상회복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의 과실 없이 저 사람 과실로 인해서 내가 계약을 해지했는데 나도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저 사람도 나한테 당연히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겠죠. 이자까지 다 준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아우 신나는구나 이거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특약에 의해서 또는 실권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원상 회복할 거 있으면 원상 회복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원상 회복할 거 없죠. 왜냐하면 당사자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요.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거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뭘로 정하면 되는 거죠? 계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기에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됐을 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은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3자 보호 규정은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계약의 소멸이든 계약이 소멸이 되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되는데 제3자 보호 규정은요. 갑하고 을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계약이 소멸하는 과정까지 잠깐 그리면요. 계약이 성립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했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원상회복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고 계약의 내용이 이행이 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이행되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죠. 그 다음에 등기나 기타 외형도 갑이 갖추고 있을 겁니다. 계약이 이행이 됐다라고 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등기나 기타 명의도 을이 갖출 거예요.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지만 등기나 기타 외형은 을이 여전히 가지고 있을 테고요. 원상회복까지 됐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넘어가고 등기 기타 외형도 갑이 다시 회복해서 가져갔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요 상태에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생겼다. 그럼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A라고 할게요. 여기서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B. 그러니까 여기서도 맺고 여기서도 맺고 여기서도 맺고 여기서 맺고가 아니라 각각 여기서 했다 또는 여기서 했다 또는 여기서 했다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는 현재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나중에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이 이행이 되고 해제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대죠. 그럼 얘는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이기 때문에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무조건 보호되는 제3자고요. 여기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는 얘기는 지금 소유권은 갑이 회복해 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는 보호가 되지만 혹시 악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얘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을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 보호되는 제3자다라고 하려면 등기 또는 점유동을 갖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계약상에 채권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권과 같은 채권만 승계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고
등기, 점유 등 완전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상의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소멸사, 요거는 이제 요거의 좀 부수적인 사유고,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요거 한 판이고. 자, 요거에 관해서 우리 325페이지에 보면은 해제와 구별 개념 중에서 해제와 철회, 해제와 취소가 있는데, 맨 밑에 줄에 보면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하지만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넘겨보시면 취소와 해제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는 우리 취소 쪽에서도 봤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소, 해제, 효력이 소멸한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적용 범위에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하지만 해제는 계약에만 인정합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발생 원인이 취소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하지만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와 법률 규정이 둘 다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취소는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이 있을 때 부당이득만 돌려줘요. 그런데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에 있어서 원상회복, 받은 거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 취소하고 나면 부당이득만 돌려줬으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없을 거예요. 손해가 남아있으면 부당이득만 돌려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돌려준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만 돌려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손해가 남아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해제가 있죠. 합의해제. 그래서 약정해제는 원래는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를 계약한 거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하고 3번 설명된 내용이지만 합의해제에 의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어디에나 어떤 형태의 해제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3번에 합의 해제로 인한 효과는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해제로 인해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이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죠? 손해배상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라 이래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하면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정해라. 그러면 합의 해제하면서 원상회복 할 건지 손해배상 할 건지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럼 원상회복의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의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약정해제권의 발생이에요. 약정해제권, 특약에 의한 해제권 행사인데 이건 건축허가 신청 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로 건축허가 신청했고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약정해제는 계약의 내용으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내용이고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해야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 못하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동그라미 3번에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게 아니죠. 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해제권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잖아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고요. 해제 조건 자동해제 약정이다. 그래서 실권 약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뭐 실권 약관과 관련돼서는요. 밑에 있는 판례로 바로 보시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판례 중도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었죠. 그래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었대요.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뒷부분에 매수인이
그 약정 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네, 이런 얘기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한데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의 해제 가능 시기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방법은 교부자는 포기, 그다음에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다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제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된다. 다만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배액을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행 제공해 주면 돼요.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정 해제입니다. 예, 법정 해제.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이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합니다. 이행 지체니까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죠. 해제할 수 있고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해제는 하기는 하되 최고 없이 해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해제 없이 무조건 계약이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제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를 얘기하고 양쪽 가로 2번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된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아예 기간을 주지 않았다. 그래도 최고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줘야 되는데 너무 기간을 짧게 줬다. 이틀밖에 안 줬다. 열흘 이상 2주일 정도 줘야 되는데 이틀밖에 안 줬다.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고 그 대신 이틀 있다가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고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양쪽 가로 3번에 최고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어야 한다. 최고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어야지. 이행 제공하게 되면은 그럼 해제 못하는 거죠. 여기서 최고 기간 내에 이행 제공 또는 이행했다 그러면 해제 못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최고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하기 전에 혹시 이행 제공을 했다. 그래도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이행 제공하고 지연이자까지 다 줬다 그러면 그때도 또 해제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 3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채권자는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권 포기하고 본래 급부와 지연이자를 또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 발생 이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얘기지 해제 없이 계약이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결혼식에 피로연에 쓰려고 케이크 신청한 거 그거 얘기해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전조에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 얘가 그런 거고요. 즉시 해제인데 거기 1번, 2번 이것도 저 가끔 헷갈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계약은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 있다. 즉 이걸 즉시 해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해제 사유인 것이지 즉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해제 없이 계약이 소멸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해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행기가 돼도 이행 무조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시 해제인데 자, 일부 무효의 특칙이 뭐냐?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에 급부가 가분적이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불능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해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타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하는 거, 추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요거 가지고 해서 가능하면 지체, 추환이 불가능하면 추환이라고 하는 건 추후 보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자의 수령 지체, 채권자의 수령 지체도 채무자가 수령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요. 사정 변경 우리 앞에 민법 제2조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양쪽 가로 4번에 부수적 의무 위반과 계약의 해제 문제인데,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특별히 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해지하는 건 모르겠지만, 부수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우리 뭐 다운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지 뭐 않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해제권의 행사 방법이에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데,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혹시 해지나 해제권이라고 하는 건 형성권이잖아요. 그래서 A가 해제권자인데 상대방이 갑을병 세 사람이다. 그러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죠. 아니면 또 갑을병의 해제권자인데 상대방은 B다. 그러면 모두가 해야 되죠. 여기도 해제. 즉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소멸하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A가 해제권자인데 여기다가 7월 1일 날, 8월 1일 날, 9월 1일 날 해제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며칠자로 해제가 되느냐? 9월 1일자로 계약이 해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7월 10일 날 했고 8월 10일 날 했고 9월 10일 날 했다. 그럼 며칠자로 해제가 돼야 될까요? 9월 10일 날 계약이 해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순차적으로 해도 모두가 모두에게 해제를 했을 때 계약이 소멸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행사상의 불가분성인데 소멸상의 불가분성 똑같습니다. A가 갑을한테는 해제를 했는데 병에게는 해제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다가는 해제하지 않고 있대요. 또 갑을병도 해제권자인데 B에게 갑하고 병은 해제를 했는데 을의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 얘네들의 해제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소멸한 경우에는 보세요. 셋 다 해제를 해야 계약이 해제된다면서요. 근데 하나를 해제 못했는데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에 대한 계약의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체 해제권, 전부의 전원의 해제권이 소멸한 거예요. 전원의 해제권이 소멸했다. 이걸 이제 불가분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요. 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332페이지에 해제는 단독행위로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판례는 1번 판례 잠깐 보십니다. 1번에 소송의 제기로서 계약 해제권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했다 해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니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소송 자체는 취하했어도 원래 형성권의 행사 방법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송은 취하했어도 해제하겠다는 의사가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해제에는 그 효과가 그대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해제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때 계약의 해제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된다. 이게 행사상의 불가분성이죠.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그렇죠.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의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한 사람이 해제했다 그래서 다 해제되는 건 아니고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만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 해제의 효과인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뭘 줘야 됩니까? 이자 줘야 되죠. 원상회복하면서 금전을 돌려줄 땐 이자, 그럼 물건을 돌려줄 때는 과실까지 붙여줍니다. 그래서 해제의 효과 두 번째 줄 이행 전임이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하면서 이에 대한 특칙인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의 개념이요.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권을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는 새로운 이해관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즉 물건 자체를 잡고 있어야 돼요. 등기를 갖추고 있던가 아니면 인도받아서 점유라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등기부에 등기를 갖췄으면 가장 좋겠죠. 단순히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 즉 등기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또 점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약이 해제됐다. 이런 걸 새로 잡은 만약에 B나 C가 이런 걸 채권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 보호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채무를 인수한 자, 이런 사람들은 채권을 압류한 자 등은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 범위의 확대는 해제권 행사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 상태를 모르는 사람, 즉 선의인 경우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도 보호가 된다. 여기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밑에 그 참고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보면은 계약상의 채권, 분양신청권, 채권 이렇게 계속 나오죠.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도 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 동그라미 2번에도 소멸하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 명령 받은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여기는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도 보시면요. 주택 임차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채권이죠. 매도했다가 매매대금 지급을 받지 못해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채권을 잡은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보이시면 되고요. 채권 나왔다. 제3자가 채권을 받은 자다. 채권을 압류한 자다. 그럼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니은에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이득의 현존 여부 선악불문하고 받은 급부 전부를 돌려줍니다. 그럼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상회복의 범위는 기억의 동그라미 비에 보면 금전의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준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요.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노무 기타 물건의 이용 등 물건의 무용 가치를 급부한 경우엔 급부 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면 된다. 그 다음에 리을도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했으면 과실, 사용이익까지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그것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에 보시면 비읍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실상계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채무불이행이나 기타 위법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에 있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의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예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은요. 계약이 유효했는데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당연히 실내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실내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때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얼마 하자라고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도 정할 수 있고요. 자, 336페이지에 보면은 해제권의 소멸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 제공했대요. 그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했으면 해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제권자가 스스로 해제권을 포기했다든지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최장기간 10년인데 10년이 지났대요.
그러면 제척 기간이 지나서 10년의 제척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제권을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제권 특유의 소멸 사유인데 해제권은 행사 기간이 최장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해제권을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도 최장 10년이지만 10년을 반드시 다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해제권 행사하려면 빨리 행사해 라고 최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고요. 또 원상 회복해줘야 되는데 원상 회복해줘야 될 의무자가, 즉 해제를 할 수 있는 해제권자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상해줘야 될 물건을 변형을 시켜서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제권자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이 된 때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 하나, 불가분성에 의해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래서 이제 해제고요. 해지도 똑같은데 해제는 일시적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중도에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는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됩니다. 전부 다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는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 해제에 의해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해지에 의해서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합니다.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죠. 하지만 해지는 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공통점이에요. 형성권이죠. 그래서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정도고요. 설명은 지금 다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해지권도 행사상의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 다 있고요. 해지의 효과는 장래효가 있다. 해지의 효과 양쪽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장래효가 있죠. 그리고 쌍방은 서로 어떻게 한다? 청산한다는 얘기죠. 원상회복이 아니에요. 기왕에 있던 건 유효기 때문에 나머지에 관해서 손해배상이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또는 부당이득을 얼마나 돌려줄 것이냐 이런 것들 서로 따져서 서로 간에 청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지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법 강론이 나오죠. 지금까지가 이제 계약법 총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계약법 강론이 돼야 됩니다. 계약법 강론은 매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 부당이득, 불법행위예요. 여기서 최소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법에서 최소 6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죠. 지금 했던 계약 해제, 즉 계약 총론 있잖아요. 여기서 2문제 내지 1문제 정도가 나와요. 2문제 내지 1문제 정도가 나오고 지금부터 하는 계약법 강론, 매매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부당이득 불법행위까지가 우리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 6개에서 7개 나온다. 그러니까 이 계약법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매매하고 임대차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아마 회계 원리로 비교하면 원가 회계보다는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매매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